지난해 12월 3일 밤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PD수첩 제작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고 국회 앞 도착 시간이 밤 11시 12분. 국회 경내가 무방비 상태였던 이 무렵 계엄군이 투입됐다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는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셔야 국회로 오시고 국회의원들이 오셔야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후부터 30여 분 만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들이 발빠르게 국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국회 계엄군이 최초로 투입된 시간은 밤 11시 49분경. 특전사 소속 707 특임단을 실은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계엄군보다 한 발 빠르게 도착한 보좌관과 시민들이 국회 방어에 나선 후였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을 가장 먼저 국회에 투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진짜 실전을 준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 임무를 훈련을 또 수행하는 부대원들이라서 명령만 정말 정확하게 내려졌더라면 거기에 제압은 사실 누워서 뭐 떡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는데 그냥 가면은 장악입니다. 예, 그냥 달려가면 장악이에요. 예. 아니, 군의 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은 밤 11시 전후에 무방비 상태였던 국회의사당에 투입될 수도 있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김 대령이 그 밤 원칙을 고수하며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진입을 막아 세웠습니다. 경기도 이천 특전사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707 특임단 헬기는 밤 10시 49분 수방사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승인 요청을 수방사 김문상 대령이 보류시켰습니다. 707 특임단이 서울 비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지역 모든 공중물체는 제가 통제합니다. 폐쇄를 하면 국방장관이건 합참의장이건 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헬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목적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보류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그날 밤 약 42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707 특임단의 승인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헬기 문제로 707 특임단 투입이 늦어지자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에게 독촉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권한도 없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 승인 지시를 내렸고 수방사 김문상 대령은 밤 11시 31분경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707도 헬기 타고 내려서 문자로 임무가 하달됐어요. 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왜 가는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 김문상 작전처장이 안 열어준 겁니다. 그 45분 동안 시민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던 보좌진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 또 김문상 작전처장이 벌어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김문상 대령의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수방사 지휘부가 장갑차 출동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장갑차가 기동할 때 차폭이 크고 평상시 훈련 때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경찰의 호의를 받는 계획을 다 수립한 후 새벽 시간에 기동 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갑차 나간다고 말을 해서 제가 장갑차는 위험하다, 차폭도 크고 사람들이 있으니 장갑차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재차 장갑차 출동을 지시했고 내부 참모들의 거듭된 반대에 결국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인이 그냥 뭐 까라면 까고, 내 표현도 있잖아요. 뭐 자판기 누르면 100원짜리 누르면 100원짜리 사이다 탁 나오고, 뭐 1000원짜리 누르면 뭐 콜라 탁 나오고, 이런 군인이 그런 군인은 아니라는 거죠. 군인도 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적법한 명령인지 부적법한 명령인지 판단을 하죠. 맹목적 복종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로봇이죠. 앞으로 전쟁은 로봇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인간은 더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하달된 군 통수권자의 명령. 누구보다 고뇌했던 건 시민들과 맞닥뜨린 현장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등병으로 입대 후 중령에 오른 특전사 1공수여단 김형기 대대장. 12월 3일 밤 11시 57분 의무병이 탑승한 앰뷸런스까지 총 6대의 차량, 136명의 부대원들이 국회로 향했습니다. 속도를 어겨도 좋으니 신속히 이동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천에서 여의도까지 30여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렵인 12월 4일 새벽 0시 30여 분.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각 사령관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총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이라는 단어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딱 멈췄습니다. 이러면서 악을 쓰셨습니다. 엄청 큰 소리를 지르셔서.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고 국회 앞에 도착한 1공수여단 김형기 대대장도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형기 대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부하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끝나고 부대에 돌아가서야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가 잘못된 거라면 부하들까지 큰일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부하들한테 말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항명이라도 자기 혼자 한 거지 부하들은 임무를 몰랐으니까 항명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형기 1공수 1특전대대장 오셨습니까? 네, 잠깐만 서주세요. 저희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무를 부여받고 고민하던 김형기 대대장은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문도 모른 채 대대장을 따르던 부하들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어디가? 시민들이 부하들에게 욕을 하고 밀치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부하들이 눈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왜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욕을 하고 몸을 밀치고 거세게 항의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시민과 충돌이 일어날 것을 감지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형기 대대장은 부하들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테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뭐 별 저항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찰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고 이러면 군대는 그냥 주어진 역할을 했겠죠. 현장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또 국회 안에서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놓고
반발하고 하는 것들이 예.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아 이게 내 행위가 맞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김형기 대대장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담을 넘지 못한 부하들에게는 버스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49) 명 부하를 이끌고 무방비 상태의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진입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을 때 67명의 보좌관들과 맞닥뜨렸고 김형기 대대장은 진입하는 대신 그 문을 닫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좀 쳐다보시더니 거기 시민들이 막고 서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문을 다시 닫더래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고는 그냥 서 있었던 겁니다. 본관 후문을 지키던 보좌관들이 대거 정문으로 이동한 뒤 소수만 남아있던 상황. 이게 사실 쉽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 거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리면 2층이 그냥 쑥 들어가서 지금 저기 불 켜져 있는 데 있죠? 저기가 로텐도홀 뒤쪽이에요. 아, 저기가 3층. 3층이거든요. 저리로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거죠. 만약 김형기 대대장이 멈추지 않고 진입했다면 순식간에 로텐도홀까지 이동해 국회 본회의장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곳에 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자각을 한 다음에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를 부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날의 계엄을 막아낸 또 다른 시민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대대장.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근데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했을 때 그 안에서만 국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다시는 이런 정치적인 수단에 이용되지 않게끔 필요하다면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나기에는 뭘 안 했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아니죠. 사유도 행위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그 순간 행위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군인들도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밤, 국회로 달려오던 후속 부대를 멈춰 세운 현장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ROTC 출신으로 B64 최초의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된 조성현 대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로 먼저 출동했고 뒤따르던 조성현 대령이 대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테니 차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하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민간인과 접촉이나 충돌을 주의하라. 총기는 다 차량에 두고 방탄헬멧과 방탄복만 착용해라. 조 대령이 국회 앞에 도착한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조성현 대령은 국회 주변 상황을 살피며 고민하다 사령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특전사령관님과 소통을 해보십시오. 임무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조 대령과 부하들은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조성현 대령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수방사령관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제가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법을 몰랐던 대령도 거부했던 명령.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전체적으로 재판정에서의 느낌은 불쾌함이었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로부터 많은 다른 사령관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 부하들을 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실제 동원된 군인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또는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 그런 배신 행위를 해놓고도 모두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하들이 다 책임을 지는 상황이거든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성현. 조성현 단장이 저런 진술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셨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그렇게 명백하게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 심판정에서의 느낌 그리고 그 현장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일기처럼 기록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증인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사실 재판을 하는 입장에선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국회에 침입한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왔는지 그런데 그 증언이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물론 곽 사령관 증언은 있었지만 그 이외의 사령관들은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었고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립적인 증인으로 나와서 그 연결고리를 명백하게 밝혀준 게 조성현 단장이었던 것이죠.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4일 새벽 조성현 대령은 국회로 달려오던 수방사 후속 부대를 서강대교 북단에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말씀을 듣다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쓰던 기록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됐던 거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런 심판정에 과연 우리의 헌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성현 단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의 진술이나 저의 견해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또한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사실 괴로움도 있고 화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던 또 한 사람. 장군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소를 전후해 변호사가 3차례나 사임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아내를 회유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 회유에 곽 전 사령관의 아내는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니 당연히 벌은 받아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긴급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네, 행정 안내실에 한번 가서 특전사령관 면담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의 단호한 대답은 2차 계엄의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 지시가 내려오고 부대 이동과 투입 지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그건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중요했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때 뭐 우리 군은 뭐 명령이 좋고 명령에서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아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다 생각했는데 이미 결단을 하고 나와서 어떤 명령이 다시 내려도 안 하겠다 해버렸었죠.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